1일 1식 나고모 요시노리 지음 양영철 옮김 위즈덤 스타일 의학박사 나고모 요시노리 저자는 현재 일본에서 1일 1식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여러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나고모식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1955년 대대로 의사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본 성형외과의 선구자인 나고모 요시와이다.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도쿄 여자의과대학에서 성형외과를, 암연구회 부속병원 외과에서 암치료를 공부했다. 그 후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 제1외과 유선외래 의장을 거쳐 유방전문 나고모 클리닉을 개업했다. 그는 여성에게 소중한 가슴의 미용과 건강, 기능을 평생 지킨다를 모토로 하여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병원의 총원장으로서 암수술과 유방수술에 열정을 쏟고 있다. 2012년 국제 안티에이징 의학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며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과 긴키대학의 비상근 강사, 한국동아대학교 의과대학과 중국 다롄대학교의 객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0년 젊어지는 우엉차 건강법, 50세가 넘어도 30대로 보이는 생활습관, 녹슬지 않는 생활방식 외 다수가 있다. 프롤로그, 공복이 되면 장수 유전자가 발동한다. 공복이 인체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공복이 몸에 좋다고 말도 안 돼. 굶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라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의사 입장에서 또 내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러한 의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 영양을 계속 섭취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를 내면 세포 차원에서 몸에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내가 지금처럼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하게 된 것은 10년 전인 45살 무렵부터였다. 30대의 심각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개업 의사였던 아버지가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서 유방암 연구와 치료를 하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 아버지 나이 62살 때였고 내 나이 35살 때였다. 아버지는 간신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더 이상은 의사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대학에서 하고 있던 연구활동을 멈추고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게 되었다. 대학에서 어느 정도 여유롭게 연구를 하던 것과는 달리 병원 생활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나는 직원들을 관리해야 했고 환자들에게서 쏟아지는 불평도 들어줘야 했다. 갑자기 늘어난 스트레스 탓으로 폭식을 하게 되어 순식간에 체중이 크게 늘어났다. 지금보다 15kg이나 많은 77kg까지 살이 쪄버렸다. 쉴 새 없이 음식물을 입에 달고 산 결과였다. 또 워낙에 변비가 심했는데 갑자기 살이 찌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화장실에 앉아서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부정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변비와 부정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비로 인해 배에 힘을 주면 피가 머리로 쏠리게 된다. 그러면 경동맥의 압력 센서가 작동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한다. 이를 경동맥 동반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장 활동이 억제되면 부정맥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심할 때에는 하루 종일 부정맥 증상이 계속 이어진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부정맥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져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을 뻔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맥으로 인해 심장 내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혈전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혈전이 뇌로 전해지면 뇌색전, 폐로 전해지면 폐색전이 되어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는 이를 계기로 필사적으로 다양한 건강법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열심히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수영과 머신 운동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을 시작하자 오히려 식욕이 더 늘고 체중도 더 늘어났다. 게다가 힘든 다이어트와 칼로리 계산에 질려 좀처럼 지속할 수도 없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육식을 끊고 채소 중심의 식생활로 바꾸자 그토록 심하던 변비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래도 가끔은 육류를 섭취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육류를 먹은 다음 날은 또다시 지독한 변비가 찾아왔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하면 담배 냄새가 굉장히 역겹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잠시 육류를 먹지 않다가 어쩌다 고급 스테이크를 먹어도 종이를 씹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금방 뱉고 싶어진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육식을 끊자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도 사라졌다.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나 비만인 사람은 피지에 지방 성분이 많은데 그것이 산화되어 과산화지질,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를 흡수하여 산화되어 생기는 것으로 피부에 유해한 물질. 이 되면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 노네날이라는 이른바 노인 냄새다. 육식을 끊으니 그런 냄새도 귀신같이 사라졌다. 또한 밥과 함께 국 한 그릇, 반찬 한 그릇을 먹는 일즙일체로 식사량을 줄였더니 체중이 수직으로 내려갔다. 신체 컨디션도 점점 좋아졌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검소해 보이는 식사 속에 들어있는 완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몸이 활성화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매끼 일즙일체를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아침이나 점심에는 식욕이 없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저녁에는 모임이나 약속 때문에 이것저것 먹어야 할 때도 많다. 아무리 몸에 좋은 습관이라 해도 무리하면서 익히려고 하면 지속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지금까지 반드시 지키고 있는 습관이 하루 한 끼를 먹는 식생활이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식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동안 내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건강 상태는 아주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체중도 62kg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부가 탱탱해졌고 휴먼 도크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26살에 불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루 한 끼 식생활이 정말로 건강에 괜찮은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권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이를 불식시켜준 것이 최근에 발견된 연명, 장수 유전자였다.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식사량을 40% 줄이면 수명이 1.5배 늘어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량을 줄인 동물은 훨씬 더 생기가 넘쳤고 털에 윤기가 흘렀고 외관이 젊고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내면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내장기관이 힘차게 활동하고 혈류가 좋아지면 피부에도 윤기가 흐르고 허리도 잘록해진다. 다시 말해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고가의 화장품을 찍어 바른다거나 피부 시술을 받는다고 해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얻을 수가 없다. 외형은 건강을 알아보기 가장 쉬운 지표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많다. 이는 단지 아직 큰 병치레를 한 적이 없으니까 검사 수치에 이상이 없어서라는 생각에 불과하다. 체형이나 피부가 정말로 아름답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외양이 늙어 보이는 것은 신체가 내장 지방형으로 변해 잠재적 비만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만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건강과 젊음을 손에 넣을 수 없다. 피부가 젊고 깨끗하며 허리가 잘록할 것. 이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이다. 연명 유전자 발견을 계기로 나는 본격적으로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강연이나 TV에 출연해서 말할 기회도 늘어났고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에 관한 저작물들도 늘어나고 있다. 나는 영광스럽게 국제 안티에이징 의학회의 명예회장까지 맡게 되었다. 하루 한 끼 식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에서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이 건강에는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통해 신체와 외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 믿어왔던 상식이 어떻게 뒤집히든지 즐기면서 끝까지 읽어주기 바란다. (1) 덜 먹는 것이 왜 건강에 좋을까?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생명력 유전자를 얻었다. 요즘은 하루 3끼를 먹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구상의 인류가 출현한 이래 17만 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인간이 3끼를 배불리 먹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기껏해야 100년도 되지 않은 최근의 일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후 허허 벌판에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후부터라고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 이전에는 보통의 서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옛날에는 매일 3끼를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신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애당초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농경 문화가 시작된 이후의 일이다. 중국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2000년 전후이므로 4000년 정도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전 16만 6천년 동안은 수렵문화 시대였으므로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며칠씩이라도 굶어야 했다. 하지만 농경 문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천재지변이나 기후변동에 따라 기근은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즉 인류 역사는 기아와 투쟁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WEP 월드 푸드 프로그램 세계 식량 계획가 공표한 기아 현황 지도에 따르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이 진한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는 심각한 기아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아란 신장에 맞는 적절한 최소 체중을 유지할 수 없고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재해나 오랜 분쟁, 그리고 극도의 빈곤 탓으로 최소한의 식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 이 기아 현황 지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로 기아 상태에 있는 나라들의 출산율이 높다는 점이다. 얼핏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는 선진국들은 포식 상태에 있으면서 출산율이 극도로 낮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동물로 치면 멸종 위기종에 해당한다. 이대로 가면 수만 년 후에는 기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극단적인 추론도 가능하다. 이런 생명력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인류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기아는 물론이고 천재지변, 전염병의 만연, 전쟁이라는 수많은 위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혹시 베이징 원인은 중국인의 선조, 자바 원인은 아시아인,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인의 선조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멸망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멸망할 리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멸망한 뒤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현재의 백인, 흑인, 황인조의 선조는 17만 년 전에 킬리만자로 부근에서 유래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명명된 단 한 사람의 여성이다. 기아 상태인 나라에서는 인구 폭발이 문제가 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과학의 정수를 동원해도 출산율의 저하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과연 인종의 문제 때문일까? 우리는 임신율이 낮은 종족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조부모 시대, 즉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보통 부부 한 쌍이 평균 4~5명의 아이를 낳았다. 우리 현대인들은 인류 존망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따라서 굶주림과 추위, 감염에 처했을 때야말로 살아갈 힘을 내는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력의 근원이 바로 인류가 위기를 뛰어넘음으로써 획득해온 생명력 유전자이다. 생명력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다. 기아를 극복하는 기아 유전자, 기아 상태에서도 살아남는 영명 유전자, 감염을 이겨내는 면역 유전자, 암과 싸우는 항암 유전자, 노화와 병을 치유하는 수복 유전자 등 우리 몸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유전자가 있다. 다만 불편한 것은 굶주림이나 추위에 내몰리지 않으면 생명력 유전자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포식 상태에서는 오히려 신체를 노화시키고 출산율을 낮추며 면역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생명력 유전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이 생명력 유전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이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니까? 여기서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지 아닌지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특성을 정확히 관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기아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선조들은 적은 식량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유전자를 획득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 유전자를 구성하는 유전자 중의 하나인 기아 유전자이다. 겨우 식량을 손에 넣었지만 다음에 언제 또 식량을 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조금만 식량을 섭취해도 즉시 지방으로 몸에 축적할 수 있는 체질을 획득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몸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도록 되어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선조들은 기아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소량의 식사로도 살이 찌는 체질은 인류가 진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먹는 것을 지방으로 바꿔서 효과적으로 몸 안에 보존하는 기아 유전자는 그 기능을 가리켜 검약 유전자라고도 한다.
TV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식가 연예인들 중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는 기아 유전자가 결여된 보기 드문 경우로 실제로 기아에 직면하게 되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먹은 만큼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류는 17만 년 이상 생존할 수 있었다. 세포를 회복시키는 시르투인 유전자. 기아 유전자는 소량의 식사로 최대한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말하자면 에너지 절약 유전자인 것이다. 이 유전자와 함께 인류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중요한 유전자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연명, 장수 유전자로 정식 명칭은 시르투인 유전자이다. TV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르투인 유전자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우리의 몸은 공복 상태에서 더욱더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젊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불교의 단식이나 이슬람교의 라마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포식하는 것보다는 소식하는 편이 오래 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동물들에게 먹이의 양을 달리하여 생존 기간을 관찰해 본 것이다. 그러자 먹이를 40% 줄였을 때 연명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수명도 1.4에서 1.6배나 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포식한 원숭이는 털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면서 노화가 진행되었으나 식사를 제한한 원숭이는 털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에도 탄력이 생겨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생물이 기아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몸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연구를 지속한 결과 발견한 것이 시르투인 유전자이다. 한층 더 조사한 결과 이 유전자는 공복 상태에 있을 때 50조 개에 달하는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모두 스캔하여 손상되거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수명뿐만 아니라 노화와 병을 동시에 막아주는 기능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르투인 유전자의 발현으로 인류는 지금껏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생명을 유지해온 가장 중요한 생명력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시르투인 유전자는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기아 유전자, 나아가 앞으로 다룰 번식 유전자, 면역 유전자, 회복 유전자라는 생명력 유전자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생명력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생명력 유전자는 기아 상태일 때에만 발현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인 하루 한 끼 식생활 건강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건강의 비결은 배가 조금 덜 차게 먹는 것이라 하여 배부르게 먹는 것을 경계해 왔다. 그 이유는 그런 유전자들이 확실히 발현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가지라는 뜻이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비만이 풍요로움의 상징인 나라들도 있다. 물론 우리도 우량아를 건강의 상징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나이 들어 나온 매는 인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만큼 살이 찐 것은 결코 흉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비쩍 마르게, 부자는 후덕한 체형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비만이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TV와 잡지 등의 미식에 관한 특집 기사 등을 많이 다루었고 포식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다. 식욕이라는 동물적 욕구를 해방시켜버린 것이다. 동물은 종족 번식을 위해 식욕과 성욕이라는 두 가지의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곧바로 교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매력적인 이성이 눈앞을 지나간다고 해서 곧바로 덮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욕이라는 측면을 보면 어떨까? 배가 부른 사자는 토끼가 눈앞을 지나가도 절대로 덮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아침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점심시간이 되면 또다시 밥을 먹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매일 새끼를 배부르게 먹는 것이 정말로 몸에 좋을까? 나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영양을 부족하게 섭취하면 병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병에 걸리더라도 체내의 생명력 유전자가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 곧장 활동하기 시작한다.